태평양 전쟁이 한창 열기를 더해가는 지금 시점은 1943년 9월 하순, 장소는 솔로몬의 인근 동부 뉴기니의 후온 반도입니다. 1943년 9월 22일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이 후원반도 동쪽 해안에 상륙했는데 호주군이 점령하고자 하는 곳은 후원반도 일본군 근거지 핀슈아펜입니다. 연합군은 동부 뉴기니 북부 해안의 일본군 기지인 우에왁과 마당을 공격하기 전에 동쪽 전선을 안정시키고 뉴브리튼 섬에 일본군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9월 16일에 레이를 점령한 이후 일본군 51사단의 잔존 병력은 북쪽으로 힘들게 퇴각 중이고 마당과 외왁에 각각 주둔 중인 20사단과 41사단 중에서 20사단 80연대의 2개 대대와 추가 병력이 이미 레이 작전 개시 이전부터 동부 뉴기니 일본군 사령관 아다치 하타조 중장의 명령으로 핀슈아펜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레이가 함락될 것이 거의 확실해진 시점에서는 일본군은 24단의 나머지 병력 거의 전부를 핀슈아펜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전부 호주군이 핀슈아펜 북쪽 스칼렛 해변에 상륙하기 전에 하달된 명령이었고 연합군이 핀슈아펜을 노릴 것이라는 일본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당시 라바울의 일본군 사령부는 연합군이 핀슈아펜 등 후원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해협을 건너 뉴브리튼에 상륙한 후 라바울을 향해 진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솔로몬 제도 쪽에서 올라온다면 일단 부겐비를 점령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라바울에 거의 초특급 상륙 작전식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군이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올 것이라는 일본군의 생각은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연합군이 라바울 점령을 시도하지 않고 우회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럴 리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은 이제 핀슈아펜을 노리는 호주군을 경멸시켜야 했고 연합군이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뉴브리튼 섬의 서부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솔로몬 제도에서 일부 병력을 차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지도는 마당부터 뉴브리튼 서부까지를 후원반도를 포함해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호주군이 핀슈아펜을 노리고 상륙해서 전투를 치르는 시점에도 마당에서 레이까지 이어지는 지역에서도 전투 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어난 일들은 핀슈아펜 공략전이 끝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호주군이 상륙했을 당시 후원반도의 일본군 배치도인데 스칼렛 해변과 핀슈아펜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핀슈아펜에서 랑거맥 베이를 건너 남쪽에 대규모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곳에 배치된 부대가 80연대 주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당에서 출발해 9월 중순까지 도착한 24단 병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 사령부는 스칼렛 해변에 상륙한 호주군에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 80연대 주력을 내륙의 호주군과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목적지는 지난번 영상에도 등장했던 세틀버그였습니다. 미야케 사다이코 대좌가 이끄는 24단 80연대 주력은 먼저 80연대 3대대장 다카키 시게루 중좌가 이끄는 보병 3개 중대와 기관총 1개 중대를 선발대로 출발시켰습니다. 일본군은 후원반도 남쪽 해안에 흐르는 몬기강하고 서쪽 지역에도 레이에서 동진해 올 수도 있는 호주군을 대비해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는데 몬기 지대라고 불렸던 이 부대에도 명령을 내려 내륙으로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몬기 지대의 지휘관은 80연대 2대대장 아야메 요시아치 소좌였는데 기록을 보면 이곳에 80연대 2대대가 전부 위치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2대대 중에서 3중대만 이곳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원반도 지역에는 이미 육군 41사단 238연대 1, 2대대 중심 병력이 있었고 핀슈아펜에는 해군 제85 경비대가 또한 주둔하고 있었는데 경비대 본대 100명, 사세보 제5 특별육전대 70명, 제15 방공대 150명, 그 외의 기관포, 보병, 속사포 등 기타 인원이 115명으로 총원 435명이었고 지휘관은 츠즈키 테이이치 해군 대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호주군이 남하를 시작할 때 일본군 상황이었습니다. 남쪽으로 진격하는 호주군은 아직 스칼렛 해변 서쪽에 위치한 세틀버그에 일본군이 모이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스칼렛 해변과 남쪽 레이 부근에서도 동시에 일본군에 접근하고 있는데 호포이에서 출발한 호주군 22대대는 24일에는 부하 인근까지 도착했고 일본군이 버리고 간 탄약과 연료 등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경에는 호주군이 남쪽 해안 지점까지 다다랐는데 여기서 야포를 끌고 이동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북상에서 정오경에는 올리가두라는 곳까지 진입했는데 여기서 일본군 75mm 탄약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전 일본군 배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몬기 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인데 아마도 조금 전에 본 대로 내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서 호주군이 일본군과 조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호주군 22대대는 24일 오후 1시 40분 몬기강에 도착했습니다. 22대대는 일단 목적 지점에 큰 피해 없이 도달했고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스칼렛 해변에 상륙한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은 해외 파병 부대인 세컨드 오스트레일리안 임페리얼 포스 AIF 소속이어서 원래 대대 명칭에 2/가 붙어야 하고요. 여기 나온 22대대는 세컨드 AIF가 아닌 일반 부대 소속이어서 2/가 붙지 않습니다. (1943년 9월 25일이) 밝았습니다.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이 스칼렛 해변에 상륙한 지 4일째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호주군이 노리는 핀슈아펜 북쪽으로 부미강이 흐르고 있고 호주군 15대대 일부 병력이 강하구, 캄루아 부근에서 일본군을 압박하는 사이 다른 부대는 일본군 진지를 피해 부미강을 상류에서 건너고 있습니다. 9월 25일 부미강 유역에서는 이전에 강 남한에 만들어진 교두보를 강화하고 보급물자를 비축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군은 이외에 정찰 활동도 계속했는데 호주군에 피해를 주던 일본군 박격포를 처리하러 간 부대가 일본군 진지에 걸려 2명 전사 등 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또한 이날 강하구에서 도하 지점까지 집 트랙이 완성되어 이 길을 따라 보급품 운반과 부상자 이송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구사단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이날 강 상류 지역을 시찰하고 이틀치 보급품을 집적할 때까지 더 이상 남쪽으로 전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지도는 스칼렛 해변과 인근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부미강은 현재 지도에서 안 보이고 조금 더 내려가야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렛 해변에서 좀 내려와서 서쪽으로 세틀버그까지는 어느 정도 넓은 길이 개척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당시에 세틀버그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스칼렛 해변과 북쪽 지역을 지키고 있던 17대대 일부 병력이 세틀버그를 점령하라는 윈디어 여단장의 명령을 받고 9월 25일 세틀버그 로드를 따라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파푸아 중대 병사들로부터 세틀버그가 비어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는데요. 세틀버그에서 멀지 않은 지베 반행까지 전진했을 때 이전에 정찰을 나갔던 파푸아 병사들은 자기들이 세틀버그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 세틀버그가 아니라 지베 반행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틀버그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주군과 파푸아 병사들이 약 700m 정도 더 세틀버그 쪽으로 전진했을 때 길 양쪽으로 일본군 진지가 전개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틀버그가 일본군 수중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전진하던 중대는 20여 단 17대대 D중대였는데 중대장은 당시 기록의 이름이 HH 메인이라고 되어 있고 당시 계급은 루테넌트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 중대장은 1개 소대로 일본군 진지에 우측으로 돌아서 전진하려다가 실패했고 박격포와 수류탄 등으로 공격을 가했으나 일본군 진지를 파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1개 중대 병력으로는 세틀버그는 고사하고 길가에 있는 일본군 진지도 소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본군 병력은 앞서 살펴본 핀슈아펜 남쪽에서 세틀버그로 급파된 병력이었습니다. 메인 중대장으로부터 이러한 상황 보고를 받은 윈디어 여단장은 핀슈아펜을 점령하기 전까지 세틀버그를 공격할 자원이 없음을 감안해서 17대대 D중대에 더 이상 전진을 시도하지 말고 지배 반행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합니다. 9월 25일 밤에도 각 전선에서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2명 정도의 일본군이 이날 밤 지배 반행의 호주군에 야습을 가했으나 호주군에 의해 3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호주군 정찰기가 부미강 남쪽 일본군 진지를 항공 촬영했는데 일본군이 이 지역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음이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에는 스칼렛 해변에서 일본군 잠수함이 남하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오후 8시에는 호주군 포대가 있는 해변에 상륙정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륙정은 해안의 호주군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퇴각했으나 윈디어 여단장은 해안의 포대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17대대의 1개 중대를 파견합니다. 남쪽에서 전진 중인 호주군 22대대는 25일 아침이 밝자마자 몽기강을 건너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호주군 정찰대는 해안을 따라 약 7에서 8km 전진하고 돌아왔는데 일본군을 전혀 목격할 수 없었고 황급히 퇴각한 흔적만 발견했습니다. 호주군은 몬기강 건너편에서 파괴된 일본군 75mm 포 2문을 발견했는데 이 근처에 6명의 원주민이 묶인 채 총을 맞고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포를 끄는 데 이용되었고 일본군이 포를 파괴하면서 원주민들을 같이 죽인 것으로 호주군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핀슈아펜과 세틀버그를 중심으로 일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1943년 9월 25일이 저물고 상륙 5일차인 9월 26일이 밝았습니다. (9월 26일) 오전 이제 공세에 필요한 보급물자를 확보한 호주군은 부미강을 넘어 강 건너에 일본군을 공격하는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오늘의 공세는 일단 20여 단 15대대에서 B중대와 D중대가 강 남안으로 진출해서 스네일즈 힐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넬 고지라는 이름은 15대대 D중대장 스넬 대위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13대대는 서쪽에 티리모러라는 곳에서 핀슈아펜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능선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호주군이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좌측에는 일본군 저격병에 전사한 크리스티 중대장의 뒤를 이은 스튜어트의 B중대, 그리고 우측을 스넬 대위의 D중대가 맡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고지를 지키고 있던 일본군은 호주군 기록에 마린즈, 해병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일본군 기록에 나와있던 해군 특별육전대 병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고지 정상을 지키던 일본군은 호주군에 수류탄을 일제히 던졌는데 기록에는 일본군 수류탄이 폭발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고 메탈 워즈 투 라이트, 수류탄의 금속 재질이 너무 가볍고 얇아서 수류탄이 바닥에 닿으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 툭툭 튀어서 멀리 굴러가 버리는 바람에 일본군이 많은 수류탄을 던졌지만 호주군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주군의 기록을 볼 때 당시 일본군이 쓰던 수류탄은 지연 시간이 7에서 8초이고 잘 튀는 특징을 가졌던 91식 수류탄이 거의 확실합니다. 호주군 기록에도 일본군 수류탄의 성능이 좋았다면 아군에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착검한 채 정상을 향해 계속 사격을 가하면서 뛰어 올라갔는데 일본군이 집중 사격을 퍼부었으나 조준이 부정확해 대부분의 총알이 호주군 머리 위로 지나가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군이 정상에 도착하자 일본군은 패닉에 빠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도주하던 일본군을 향해 사격을 퍼부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성공적으로 스넬즈 힐, 스넬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호주군은 세정의 13mm 기관총을 포함해 많은 무기를 노획했고 전투 이후 일본군 시신 52구를 매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승을 거둔 호주군 20여 단 15대대의 피해는 전사 3명에 부상 6명이었습니다. 호주군에서 전사한 3명은 전부 올드 오리지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올드 오리지널은 세컨드 AIF가 창설될 당시 지원했던 인원들로 이미 북아프리카 등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부미강을 건너 처음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한 호주군. 이제 핀슈아펜으로의 압박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이 도살인 세틀버그 전선과 핀슈아펜 전선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